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항식입니다. 오늘이 마지막 시간입니다. 원래는 80문제 정도로 맞추려고 했는데 제가 욕심이 생겨서 100문제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한 강을 추가했으니까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했는지 아시죠? 마지막 100문제까지 최선을 다해보고자 했었던 것입니다. 칠판에 활용점정이라고 하는 네 자의 한자석을 적었는데 오늘이 그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용 다 그리고 난 다음에 눈동자 팍 찍으니까 승천했다. 오늘이 100문제를 찍음으로 해서 여러분들 앞에 던져져 있는 모든 학평 모의고사 문제, 더 나아가서 수능 문제까지 완벽하게 해결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들어가 볼까요? 먼저 쓰기 문제를 제시해 봤습니다. 고령화 사회라고 하는 것이죠. 나이가 많은 분들이 우리나라에 계시다는 것이죠. 뭐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문제는 이 고령화 사회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그분들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인가 하는 것이 문제지, 나이 드신 분이 많아서 우리가 불편하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불효죠. 그러니까 연세 드신 분들이 건강하게 잘 살 수 있도록 사회복지 정책을 만든다면 그것보다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가 하나 있다는 것이죠. 나이 드신 분들 건강하게 사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 또 나중에 아버지 또 어머니가 연세 드셔서 오래오래 사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자식을 낳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출산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럼 우리나라 이 사회 구조가 이렇게 돼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어린아이들은 없고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이 이렇게 많이 역삼각형으로 이루어진다면 이 바탕을 받쳐줄 만한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제 생각엔 이렇게 마른 목골이 돼야 좋지 않겠는가. 어느 정도에서 이렇게 젊은 층이 이렇게 많이 좀 받쳐주고, 그리고 이거 노인들이 좀 섭섭해 하시겠네요. 이것은 뭐 제가 인구학자가 아니니까 저는 여하튼 이 중간층이 건강하게 이렇게 해서 밑에 사람 도와주고 또 위에 사람 또 잘 받쳐주고 하는 이런 구조가 좀 좋을 것 같은데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말 잘못했다간 또 밑에 있는 사람들 또 위에 있는 사람들이 섭섭할 것 같아서 여하튼 지금 이러한 구조로 인구가 변형되어 가고 있다고 한다면 여기 계신 분들은 노인이니까 이제 노령화 되었으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지 않겠는가. 항상 무슨 문제든지 문제점이 지금 나타나 있다. 그러면 어떻게 이런 문제점이 나타날 수밖에 없었는가 하는 무엇을 잡아내 줘야 돼요? 원인을 잡아내 주고, 그리고 이 원인에 따른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 어떻게 나왔다? 매우 부정적으로 나올 수도 있고 긍정적으로 나올 수도 있다. 부정적인 결과가 나왔다 그러면 이 원인을 철저히 분석을 해서 앞으로는 저렇게 부정적 결과가 나오면 안 되겠다라고 대책을 마련하면 되는 것이고요. 긍정적이다 그러면 그래? 어떻게 해서 이렇게 긍정적으로 나왔지? 연구해서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을 하면 앞으로 더욱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면 되겠다라고 해서 마지막 마련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렇죠? 그것은 대책 마련을 해줘야 되겠죠. 그러려면 반드시 원인이 무엇인지, 그렇게 나온 결과가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를 살펴보고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대책을 충분히 마련해서 긍정적이라면 더, 부정적이라면 그런 결과 나오지 않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 이것이 이제 바로 제가 가장 역점을 주는 논술과 구술 진행 방법입니다. 여러분들 교수님과 함께 구술할 때 지금 현상,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먼저 제시해주고 이러한 문제점이 나오게 된 원인은 이렇게 분석이 돼서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대책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구술 면접이고 글로 쓰는 것이 논술 아닐까요? 그러한 맥락에서 이번에 이제 마지막 시간에 이 문제를 집어넣어 봤습니다. 88번, 중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번호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럭키 세븐을 좋아하는데 중국은 팔자를 좋아한다고 합니다. 올림픽도 아마 팔자가 많이 들어간 날과 시간에 해결될 거고요. 2008년도도 팔자가 들어가 있죠. 혹시 8월 8일 아닐까요? 한번 보십시오. 8월 8일 맞나요, 촬영자 선생님? 여러분들 한번 조사해 보시고요. 고령화 사회에 대한 글쓰기를 해보았다. 개요 작성을 해봤는데 개요 수정을 위한 생각 중에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봐라 그랬습니다. 제목은 고령화 대책 시급하다.
고령자를 위한 의료 보장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 너무 국부적이에요. 부분적인 것이 주제문에 들어갈 수가 없죠. 이렇게 바꿔봤다. 고령 사회에 대비한 근본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된다. 고령 사회에 대한 근본 대책을 마련하는 과정 속에서 의료 보장 방안도 들어갈 수 있겠죠. 그 부분에 해당되는 것이 전체 주제문에 들어가면 곤란하지 않을까? 그래서 기억을 바꿨는데 참 잘 바꿨다. 그 다음에 서론에서는 우리나라 고령화 진행 양상 모습이죠. 그리고 본론으로 들어오는데 어떻게 이야기하라 했어요? 원인을 먼저 써주라 그랬죠. 그런데 정책 제일 마지막에 나와야 할 정책이 이 앞으로 왔으니 다시 빼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고령화 대응하는 정책, 재정정책, 산업인력정책 이것을 저 밑으로 빼낸 것은 당연하다. 그러면 고령화 개념과 원인에서 전체 인구에서 노인의 비율이 높아지는 현상 하나만 집어넣으면 원인이 약하다. 그리하여 원인에 대한 설명을 추가해보자. 저출산, 즉 출산율 감소 그리고 평균 수명 증가가 어떻게 원인으로 나타났는가를 찾아보고 두 번째로 고령화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으로 첫 번째, 두 번째를 만들었는데 노령계층은 여기 계신 분들은 생산성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생산계층이 아닌 쓰기만 하는 사람이니까 소비계층 나오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저축 감소로 인한 투자가 축소된 상황을 우리는 현상을 좀 봐야 된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노인들이 쓰는 사람인데 어떻게 저축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저축 감소가 되고 그 다음에는 세금 수입 감소. 이거 좀 노인들에게 좀 죄송하지만 노인들이 돈을 벌어야 거기서 세금을 걷죠. 세금이라고 하는 것은 돈 버는 것만큼 비례해서 세금을 걷어들이는 것 바로 조세. 이것은 우리 국민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법 아닌가요? 국방, 조세, 교육 이런 것들인데 돈을 벌어야 그 세금을 걷어들이죠. 근데 유감스럽게도 노인들은 분명히 세금을 노인한테도 걷어야 되는데 생산 계층이 아니니까 세금을 걷어들일 수가 없다. 그러니까 당연히 세금 수입이 감소되고 그러면서도 사회보장제도는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이거 정말 노인들이 굉장히 섭섭해 하시겠네요. 그분들 아프죠. 또 생산성이 없으니까 어느 정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죠. 그러니까 계속 비용이 증가될 수밖에 없는 것을 거기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노동 생산성 약화해서 산업, 경제, 경기 쭉 연결됐죠. 그런데 그 사회 보장 비용 증가 이런 것들을 빼버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요. 고령화의 문제이기 때문에 빼버려서는 안 돼요. 그냥 놔두어야 되겠죠. 그리고 디귿 맨 밑으로 오고 리을 고령화 대책 마련의 시급성 강조 그것만 가지고 안 되니까 논지를 강화시키기 위한 구체화의 내용을 밑에다가 더 대책 마련을 만들어주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정답은 미움, 삭제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88번 크게 어렵지 않으셨죠? 89번부터 93번까지는 낯선 작품이 두 개가 나왔습니다. 최승호의 북어라고 하는 작품 여러분 잘 알고 있죠? 북어, 여기 한번 그림을 그려볼까요? 식료품 가게라 그랬는데 뭐 요즘 식료품 가게는 찾아보기 힘들고 마트라고 하면 되겠죠. 롯데마트, 뭐 무슨 마트 많죠. 그래서 이렇게 가보니까 이렇게 끼워져 있다. 이게 뭘까요, 여러분? 이 빨래 놓은 것도 아니고. 아버님께서 저녁에 약주 많이 하고 오시면 어머니께서 일찍 일어나서 해장국을 끓여주시는데 뭘 할까요? 달걀 좀 풀고 북어국을 끓이죠. 바로 이거 말라 비틀어진 북어를 이 꼬챙이에 일렬로 쫙 끼워져 있는 것을 보면서 최승호인 작가가 시적 화자가 돼서 야, 너희들 왜 그렇게 끼워져 있니? 이거 봐라, 이 녀석들. 혀는 다 말라 비틀어져 있고 눈은 다 감고 있고 뭐 하는 거야, 너희들? 북어를 의인화시킨 것입니다. 결국 여기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는 독재 정권 하에 무엇이 통제된 것입니까? 언론이 통제된 상태 속에서 지식인이라면 그래도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자기 주장을 불의부정한 세력에 대한 주장을 해야 되는데 너희들은 다 입을 다물고 획일주의적 사고책에 묶여서 어떠한 말도 하지 못하는 소시민적인 삶을 살고 있구나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서 갑작스럽게 느닷없이 뭐라 그랬습니까? 북어들이
커다랗게 입을 벌리고 거봐 최승호 너도 부고지 너도 부고지 너도 부고지 3번을 반복해 줬습니다. 귀가 먹먹하도록 부르짖고 있었다. 내가 너희들 잘 못됐어 라고 야단을 치고 있었는데 가만히 야단을 맞고 있었던 사람들이 김항식 너도 잘못됐잖아. 가만히 생각하니까 나도 이 북어와 다를 바가 없었죠. 아주 재밌는 작품입니다. 이것은 북어처럼 무생명성, 무미건조한 삶을 반성한다. 반성을 촉구하는 주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맨 마지막에 느닷없이 이것이 갑작스럽게 시상이 전환되는 부분이 이 시의 묘미라고 할 수 있겠죠. 하여튼 무기력한 소시민적 삶을 반성하는 작품이 최승호의 북어입니다. 나 작품은 여러분들 거의 못 보셨을 텐데요. 정말 구석진 작품인데 유하 시인의 체제에 관하여 무슨 체제 할 때 그 체제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앞에서는 최승호의 북어에서 북어라고 하는 일상생활 속에서의 사물을 관찰하면서 왜 그렇게 무미건조한 삶을 획일주의적 사고체계에 매몰되어 살아가니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자기에게 들려준 반성적 어조라고 한다면 이번에는 여러분 회 좋아하십니까? 이렇게 수족관이 있는데 수족관이죠. 그럼 여기에 무엇을 제공해 준 것입니까? 산소를 뽀글뽀글 제공해 주고 여기에 이거 뭘까요? 저는 이것을 낙지를 그렸습니다. 살아있는 낙지의 모습이죠. 제가 미술 선생이 아니니까요. 이 산낙지가 이 수족관 속에서 하루하루 산소를 공급받으면서 살아간다. 그러면 이 산낙지에게 산소를 공급해 주는 사람이 누굴까? 주인이다. 야, 참 주인 착한 사람이네. 산낙지에게 산소를 공급해 주니 얼마나 고마운 사람인가요? 산소 공급하지 않으면 죽겠죠. 그런데 왜 산소를 공급해 줄까? 무엇 때문에 산소를 공급해 줄까? 왜 그럴까요? 산낙지야 조금만 더 싱싱하게 살아 있어라. 왜 그럴까요? 고객들, 손님들이 와서 이 산낙지를 보고 와, 참 싱싱하네. 적어 주세요. 그리고 바로 회를 처먹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횟집 가서 정말 싱싱한 회를 뭐라 그럴까요? 살아있는 회를 활워회라고 하지 않나요? 지금 동해바다에서 바로 잡아가지고 온 것입니다. 싱싱합니다. 그리고 회를 떴는데 여러분 눈 깜빡깜빡하고 지느러미 막 흔들고 하는 거 본 적 있죠? 잔인하게 그걸 보면서 먹잖아요. 여러분 아버지하고 먹어본 적 있죠? 바로 이 주인은 이 고객들에게 싱싱한 산낙지를 공급해 주기 위해서 여기서 산소를 공급해서 가능한 한 손님이 왔을 때까지만 싱싱한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 그래야지 비싼 가격을 받지. 그렇다면 주인에게 있어서 산낙지는 결국 뭐가 될까요? 상품으로 전락돼 버린 것이니까 주인은 산낙지를 생각해서 산소를 공급해 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돈을 많이 벌기 위한 이기주의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야, 이렇게까지 접근해 보니까 참 재밌죠. 여기에서 유하의 체제에 관하여라고 하는 작품, 조금 전에 이야기한 최승호의 북어도 우리 일상생활의 북어를 또는 수족관의 산낙지를 바라보면서 인생에 관한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앞에서는 획일조적 사고체계에 매몰되어서 어떠한 주장도 할 수 없는 무미건조한 삶을 성찰한 것이고 여기에서는 수족관 속의 산낙지에게 산소를 공급해 주는 것은 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이기주의적 삶을 위해서 임시로 산소를 공급해 주는 모습을 우리는 본 것입니다. 그러면 이 밑에서 풍자 비판하고자 하는 그 바도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접근해 볼 수 있는 것이죠. 해석을 하는데 정답이 있겠습니까? 이 유하 시인은 1963년에 저 전북 고창 사람인데 항상 작품이 체제 비판적이고 반어적인 의미를 쓴 작품이 많은데 이분이 그 유명한 영화 감독이었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말죽거리 잔혹사 기억나시나요? 또 제가 2작품 정도 더 적어왔는데요. 바람 부는 날이면 압구정동에 가야 한다. 비열한 거리, 조인성 영화 배우가 나왔다 그러는데 전 보지 못했습니다. 바람 부는 날이면 압구정동에 가야 된다. 이것은 아마 양귀자 시인 알죠?
원미동 사람들의 그분의 연작 소설 중에 하나인 비 오는 날이면 가리봉동에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아마 제목을 거기서 따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서 유아 시인 또 영화 감독이자 시인인 유아 시인의 체제에 관하여라고 하는 것을 수족관 속의 산낙지를 통해서 여러분들 설명을 해드렸고요. 이제 마지막 작품은 이것도 여러분들 처음 볼 겁니다. 고진하. 저도 처음 들어보는데요. 고진하 시인인데 이분은 1953년생이니까 지금 나이가 몇 살쯤 됐을까요? 한 56세 정도 됐죠. 강원도 영월생이십니다. 나무와 기계의 마음이라고 하는 작품이네요. 나무와 기계의 마음 무슨 뜻일까? 나무는 알겠습니다. 이렇게 산 속에서 자라있는 나무는 알겠는데 기계의 마음은 뭘까? 기계의 마음, 여기서 가만히 보니까 이걸 기심, 기계 기자에다 마음 심자를 썼습니다. 그럼 뭘까요? 제가 볼 때는 이것은 메커니즘, 물질 문명의 세계를 이야기한 것이 아닌가. 이 시에는 기심이라고 하는 말을 놓는데 기심은 국어사전에 찾아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을 시인께서 직접 만들어 놓은 신조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이 나무와 나무는 뭘까요? 자연의 상징 아닐까요? 기계의 마음은 물질, 문명의 상징일 것이고요. 그러면 바로 인간들의 물질적 욕망으로 인해서 이 순수한 자연을 아마 훼손시키는 문제를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접근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약간 까다로우니까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깊은 산 협곡에서 산 짐승과 산 사람의 가파른 성품을 다독여 흐르는 물처럼 순치시키던 나무들이 깊은 산 속에 이때 깊은 산을 가파른 산이라고 그랬습니다. 가파른 산 그리고 사나운 짐승들 그랬습니다. 이 가파른 산과 짐승들을 뭐 했다? 한자가 좀 어려운데 이 말맞자에다가 여기에다가 이 내천자를 쓰고 그리고 이 치자를 썼어요. 이것을 순치라고 하는데 순치는 짐승들을 순하게 길들이는 것입니다. 한자 굉장히 어렵죠. 무엇이 이렇게 가파른 산 그리고 사나운 짐승들을 순한 심성으로 길들여 준 것이 무엇이냐? 바로 나무가 이렇게 했다. 그럼 나무는 뭘까요? 자연의 덕스러움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나무가 모든 삼라만상을 다 포용하는데 그중에서 가파른 산, 짐승 이런 것들을 순하게 길들여 온 이 나무를 뽑아다가 자연 속에 있는 이 덕스러운 나무를 뽑아다가 어디에다가 여러분 도로에 보면은 이렇게 가로수를 만든 거죠. 생각해 보세요. 이 자연 속에 있어야 할 나무 또 그 나무가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했습니까? 그 덕을 지니는 나무는 뽑아다가 도심 한복판에 가로수를 만들었으니 얘가 넘어질까 봐 또 무엇을 이렇게 지지대 부목을 또 만들어 놓고 그러니 그 안으로 쌩쌩 지나가는 자동차의 매연 등등으로 해서 얼마나 고통을 받고 살아가겠습니까? 요 내용을 떠올리면서 이해해 볼까요? 천지사방 눈 씻고 봐도 흙 한 점 안 보이는 유리와 시멘트의 도시, 거대한 빌딩 반질거리는 대리석 바닥에 이식되어 있다. 이 산에서 이렇게 옮겨 심어져 있다. 때 아닌 돌풍이라도 몰아치면 쓰러질까 두려워 이렇게 부목을 받침대를 몇 개 지지목에 단단히 허리를 묶인 채 쌩쌩 양옆으로 질주해가는 날카로운 기계들의 굉음 속에서 불꽃 튀는 마취를 일으키며 그 악설에 기심을 품고 살던 그때 기심 여기 나와 있죠. 이 기심은 국어사전에 나오진 않습니다. 이것은 물질 문명으로 보면 되겠죠. 나는 문득 저 검붉게 변색되어가는 나무들 그렇죠. 이 매연 속이 검붉게 변색되어가는 나무들에서 눈길을 뗄 수가 없구나. 너무나 불쌍해서 생명의 눈알을 껌벅이며 회전을 멈춘 이 도시의 해와 달처럼 그 어디에 지향처가 보이지 않는다. 물과 산에 깃든 덕을 버리고 물과 산에 깃든 덕을 내던져 버리고 안팎으로 소용돌이 치는 욕망의 물결을 따라 거대한 인간 뗏목에 동승한 내가 가 닿아야 할 곳은 도대체 어디일까? 목발을 짚고 선 듯 지주목이 기대어 마지막 가쁜 숨을 헉헉 몰아쉬는 저 가련한 길벗은
누굴까요? 저 나무죠. 차라리 운둔하여라 운둔하라 일러주는 듯 싶지만 그 누구도 벗어날 수 없는 황새고 차선에 이미 들어선 나는 쌩쌩 검은 사신의 위세에 맞물려 들어가는 작디 작은 톱니바퀴가 되어 구르고 잠시 품어본 나무의 마음엔 목마른 톱밥만 가득 내려 쌓이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 물질 문명 굴레와 속도에 매몰되어가는 현대인의 삶을 안타까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산속에 덕스러웠었던 나무가 저 문명 속에서 매연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나 또한 현대 물질 문명 속에서 매몰되어 가고 있는 현대인, 즉 안타까움의 정서를 가지고 있는 작품이죠. 내용 그렇게 어렵지 않죠? 89번 가나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항상 수능 문제는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세 개의 작품이 나왔다 그러면 가나다에 대한 설명, 가나 또는 가나다 또는 나다 이렇게 개별적으로 설명할 수도 있고 공통적으로 하나하나 설명할 수도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적절한 것은 그러면 나머지 네 개도 되지만 그 중에서도 더 적절한 것은 가와 나는 이기주의로 인해 단절된 인간관계 회복을 염원하고 있다. 이기주의적 세계관 앞에서 수족관 그린 것만 해당되겠죠. 오히려 가는 획일주의적 세계관이라고 볼 수 있겠죠. 2번 가와 다는 가가 뭐라고요? 최승호의 부고, 다는 나무와 기계의 마음이죠. 일상에서 관찰한 대상을 통해 현대인을 삶을 성찰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물론 가나 다 모두 다 돼요. 수족관에 있는 낙지도 되고, 근데 여기서 나를 뺐죠. 그러니까 가에서는 북어가 됐고요. 그리고 다에서는 우리 주변에 있는 가로수 됐습니다.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3번 볼까요? 나와 다른 물질 문명으로 인해 자연이 파괴되는 현실을 개탄하고 있다. 물질 문명으로 인해 자연이 파괴되는 것은 나보다는 다고 나는 이기주의적 삶의 세계를 이야기했다고 여기서 설명해 주었었죠. 4번 가나다 모두 인간과 자연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세상. 이것은 아니죠. 선택지가 그럴듯해 보이지만 인간과 자연이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을 소망하고 있는 내용은 특히 이 부분은 아니고요. 그리고 앞에서 가도 그럴 순 없죠. 근데 다가 조금 분위기는 나오지만 이렇게 적확한 선택지의 내용을 담고 있지는 않고요. 5번 가나다 모두 물질적 욕망 때문에 인간성이 상실되는 현실을 한탄하고 있다. 이것은 다에만 해당된다고 보면 되겠고요. 89번에 2번 90번 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일까? 가 최승호의 부고를 떠올려 보십시오. 중심 소재의 외적 속성을 시상전개에 활용하고 있다. 그러니까 말라빠진 부고의 모습 됐죠. 외적 속성. 현재 시제를 사용할 생생한 현장감을 자아내고 있다. 그래서 제가 시제를 한번 가만히 찾아보니까 거기에 나란히 꼬챙이에 끼워져 있었다. 맨 마지막에 귀가 먹먹하도록 부르짖고 있었다. 과거 시제가 쓰였다는 것 바로 잡아낼 수 있습니다. 90번에 2번 동일한 식구의 반복을 통해 주제의식 강조하고 있다. 너도 부고지, 너도 부고지, 너도 부고지. 그렇게 너도 부고처럼 무미건조한 삶을 살 수밖에 없잖아. 반성해봐.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한 시적 이미지를 의미를 형성하고 있다. 시각적. 갑작스러운 시상 전환 통해 시적 긴장감. 마지막 부분에서 느닷없이 부고들이 커다랗게 입을 벌리고 그 부분 제일 재밌는 부분이죠. 90번에 2번 91번 정성들인 문제인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나의 내용을 보기와 같이 독자가 정리했다고 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산낙지가 수족관에서 숨을 헐떡거리며 퍼질러 앉아 흐물거리고 있었다. 됐고 횟집 주인은 생명 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산소를 공급해 줬다. 최소한의 산소 여기까지만 살아있어라. 팔릴 때까지만. 횟집 주인은 손님이 올 때까지만 산낙지가 살아있길 바랐고 이 추구만을 생각하던 횟집 주인이 산소의 진정한 의미를 비로소 깨닫는다. 산소의 진정한 의미를 비로소 깨닫는 것은 횟집 주인이 아니라 시적 화자 내가 되는 것입니다. 함정이죠. 정답은 4번. 기능이 변질된 산소는 독가스보다도 더 잔인하고 음흉한 의미를 지닐 수 있다. 91번 어렵지 않았습니다. 91번에 4번이죠. 92번 달을 감상한 독자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여기서 이 그림을 잘 떠올려 보시면 되겠죠. 문명의 굴레와 속도에 매몰되어가는 현대인의 삶을 안타까워 있다고 했고 인간의 욕망보다 자연의 덕에 따르는 삶이 훨씬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인간의 이기적 속성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소외 계층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고, 이기적 속성 그러면 일단 나 작품으로 가야 되겠고요. 소외된 계층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고, 이것은 그럴듯하게 좋은 낱말만 갖다가 선택지를 만들어서 함정을 만들었죠. 92번에 3번. 나무가 현재와 같은 처지가 된 것은 인간이 물질 문명에 파묻혀 살아왔기 때문이고 됐죠. 욕망 때문에 지향점을 상실한 사람들에게 현재의 삶을 되돌아보게 하는 계기를 제공해 주었다. 저 나무를 통해서. 92번에 3번. 93번. 다에서 나 속에 있는 기억니은 디귿 미음을 대응 하나하나 맞춰보았더니 적절하지 않은 것이 하나 있네. 대리석 바닥 횟집 수족관 됐죠. 소용돌이 치는 욕망의 물결을 전투력으로, 아니요, 여기에서 전투력은 생명력을 나타내 주는 거예요. 꽉 붙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력인데, 그것이 상실됐다는 것은 점점점 죽어간다는 의미죠. 소용돌이 치는 욕망의 물결, 이것은 물질 문명 속에 있는 인간의 욕망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여기서 전투력 즉 생명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정답은 2번. 몇 개 지주목, 여기서 이야기한 지주목들은 하루 분의 산소가 될 것이고, 가련한 길벗은 허덕대는 그들, 또 물가산의 깊은 진정 생명을 구원하는 정도, 하나하나 대응해보면 쉽게 될 겁니다. 13번, 2번. 이제 막 비문학 지문인데요. 다음 글을 고르며 답하시오. 그래요. 지문 비문학 지문이면서도 어렵지 않습니다. 이론 없는, 여기서는 이론과 실천에 관한 문제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론에 역점을 두십니까? 실천에 역점을 두십니까? 이걸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시험 보기 전에 학습 계획에 중점을 두십니까? 학습 계획보다 그냥 공부 열심히 하는 것이 나라고 하는 쪽에 역점을 두십니까? 아니면 철저한 공부 계획을 잡고 난 다음에 그것을 실천하고 계십니까? 후자가 맨 마지막이 가장 바람직하죠. 여러분들 반성해 보십시오. 나는 공부 계획은 철저히 세워, 그리고 계획 세우고 난 다음에 한잠 자고 일어나려고 하다가 그 다음 날까지 잔 경우 있다. 그러면 실천력이 부족한 사람이고, 이번에는 나 이런 별로 필요 없어, 난 실천이 더 중요해 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치밀성은 부족하지만 그래도 추진성은 강하죠. 그런데 나는 철저한 계획 그리고 철저한 실천, 당연히 제3의 안이 좋은 거겠죠. 이런 것을 우리는 변증법적 접근 방법이라고 하지 않을까요? 가장 바람직한 것이죠. 저쪽 문제, 이쪽 문제 장단점을 극복해서 플러스 알파를 만들어내는 것, 바로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론에 엄청난 역점을 두었고, 칸트는 실천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론에 역점을 두었고, 칸트는 실천에 역점을 두었다는 것이 쭉 나오게 되는데, 그래서 그 네모 문제를 보면 거기에 이런 것들이 수능에 많이 나오죠. 비유와 대꾸, 그리고 전체의 논지를 흔들리지 않는 범위 내에서 네모 칸에 들어갈 말을 쓰시오 그랬습니다. 뭐 미리 알려드리죠. 이론 없는 실천은 부실한 모래성이고, 이론이 없는 실천은 부실한 모래성이고, 또 실천 없는 이론은 뭐다?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다. 이렇게 해서 이론과 실천의 조화를 논지로 삼아서 비유와 대꾸를 통해서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나왔는데 미리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아리스토텔레스 이론, 칸트는 실천이라고 이야기했었고요. 그렇다면 서구적인 것은 이론적인 측면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대체로 실천적인 측면이었었는데, 언제부턴가 서구의 문물이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지극히 이론적인 것으로 자꾸 변해가고 있었다. 우리 그러지 말자. 이론을 바탕으로 한 실천의 조화를 이루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필자의 궁극적인 주장이 되는 것입니다. 항상 궁극적인, 그러면 맨 마지막 끝까지 내려가 결론 내린 것, 이렇게 생각한다면 전체 글 속에 맨 마지막 단락에 맨 마지막 문장 속에 필자의 궁극적 의견이 들어가 있는 것, 하나의 비법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러면 바로 문제 들어가도 되겠죠. 글쓰니까 궁극적으로 말하고자 한 바로 가장 적절한 것은 맨 마지막 단락의 마지막 문장을 살펴보면 된다 그랬죠. 실제로 우리의 삶은 이론과 실천의 조화를 이룰 때 행복을 기약할 수 있다. 맨 마지막 볼까요? 조화로운 삶의 전체성이 구성될 때 우리들은 행복을 향해 한 걸음 더 가까이 갈 것이다.
즉 이론은 실천의 근거가 되고 실천은 이론을 현실화시켜야 된다는 내용을 꽉 잡고 있으면 되겠죠.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론과 실천이 조화를 이룰 때 인간은 행복한 삶을 기대할 수 있다. 여기에서 이야기한 학습 계획도 잘 세우고 반드시 실천하는 학생이 시험 잘 보는 것 아닐까요? 95번 기억, 즉 아리스토텔레스와 니온, 칸트의 견해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이것은 뭐 틀리는 사람 없겠죠. 여러분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론, 칸트는 실천이라고 했었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이성적인 사고는 실천적인 덕을 통해서만 그 가치가 발휘될 수 있다고 본다. 칸트의 주장을 이야기하고 있네요. 이것은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95번에 1번이 되겠습니다. 96번 앞에서 해줬었죠. A에 나타난 논지의 흐름을 고려해봐라. 이론과 실천의 상보적 관계를 전제해야 된다는 것이 이 글의 논지입니다. 비유적 표현, 대꾸의 형식. 그래서 이론 없는 실천은 부실한 모래성이고 실천 없는 이론은 공허한 메아리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을 설명하는 과정 속에 해드렸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고전소설인데요. 여러분 이제 고전소설이 제일 힘들다라고 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왜 그럴까요? 너무나 좀 길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특히 왜 등장인물이 그렇게 많아? 이거 여러분 등장인물이 있어야 되고 또 사건이 있어야 되고요. 항상 사건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등장인물 간의 갈등인지 인물과 인물 간의 갈등인지 아니면 등장인물 한 사람의 내면적 갈등인지 아니면 인물과 인물이 아니라 인간과 그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사회와의 갈등인지 다시 이야기하면 개인과 개인의 갈등인지 개인의 내면적 갈등인지 아니면 개인과 사회의 갈등인지를 잡아내 줘야 되는데 이 글은 고전소설 속에서 김씨 열행록이라고 하는 작품인데요. 이것을 제가 먼저 읽었으니까 여러분들에게 이제 다 읽었다고 간주하고 저하고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먼저 장시랑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여기서 장시랑 이렇게 잡아주고요. 항상 고전 작품 할 때는 물론 문제부터 봐야 되겠죠. 문제를 보니까 몇 문제가 나와 있나요? 위글에 드러난 핵심 갈등, 여기서 이야기한 갈등 구조 잡아달라고 했었고 두 번째 이 글에 등장하는 인물에 대한 설명, 인물 하나하나의 성격을 잡아줘야 되겠고 또 이어지는 내용에서 중간을 비워놓고 기억 가로를 쳐놓고 또 니은이라고 하는 구체적인 부분을 잡아줬죠. 김씨의 권세를 빼앗으려 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어떠한 방법으로 빼앗으려고 했는가 이제 이렇게 이제 잡아주는 방법인데요. 그럼 한번 전체적인 내용을 보겠습니다. 장시랑의 원래 본 부인이 있었는데 뭐 여기는 어떻게 죽었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본 부인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나온 아들이 누굴까요? 보니까 장갑준입니다. 장갑준이가 있고 여기에 김씨, 여기서 주인공이죠. 김씨가 이제 이 집 며느리가 된 것이죠. 그런데 이 장시랑은 본 부인이 죽고 난 다음에 여기에서 이렇게 쌍을 이루었는데 여기에 누가 나왔냐면 유씨 부인이 계모가 있었습니다. 네, 유씨 부인이 계모가 됐었는데 이거 좀 잘 잡아줘야 되는데요. 유씨 부인이 계모인데 바로 결혼한 지 첫날 밤에 누가 죽어요? 이 김씨의 남편인 장갑준이가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왜 이렇게 죽게 됐을까 해서 이 김씨가 여러 가지 방법론을 다 동원해서 찾아보니까 유씨 부인이 갑준이를 죽였다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게 됐고 그래서 김씨는 시아버지인 장시랑에게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장시랑이가 너무너무 화가 난 거죠. 자기 아들을 죽였으니까. 그래서 살해해 버립니다. 자기 부인을. 그랬는데 이 유씨 부인의 남동생이 있었는데 남동생은 여기서 유태수 즉 유등룡입니다. 유태수. 근데 이 사람은 정말 성실하게 자수성가해서 벼슬한 사람인데 여기에서 이제 김씨는 어떻게 됐나요? 이제 이 유씨 부인 죽었죠. 또 자기 남편 죽었죠. 이렇게 되니까 여기에서 첫날 밤에 관계를 맺고 아이를 낳는데 그 아이 이름이 해룡이에요. 어떻게 보면 얘는 유복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유복자는 아빠를 보지 못한 상태에서 태어난 것을 유복자라고 하는데 이제 김 씨는 이제 얘 아들을 데리고 살아가는데 그러면 시아버지는
부인이 없잖아요. 그래서 화씨라고 하는 자기가 잘 아는 여자를 어떻게 시부모로 이제 만든 것이죠. 그래서 장씨에게 아내로 해줬어요. 그랬더니 이 화씨는 이 김씨에게 얼마나 고마워합니까? 화씨는 김씨를 늘 은인으로 삼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는데 가만히 보니까 장시랑이는 이 며느리를 100% 지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두 다 며느리에서 집안이 움직여지니까 자기는 어떻게 보면 자기의 며느리이고 자기의 남편인데 자기 설 자리가 없으니까 어떻게 할까? 이간질을 좀 하고 싶은데 너무나 김씨를, 부인을, 며느리를 신뢰하니까 이제 방법을 연구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직접 장시랑에게 이 며느리는 이렇게 나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시켜서 이야기가 들어가게 해놓고 또 조심스럽게 장시랑이가 얘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고 실수로 먼저 부인을 죽이게 됐다라고 하는 자백을 얻어내게 만들고 또 얘는 또 유태수하고 연결해서 얘를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결과 드러났죠? 이 집안에서의 사건들 지금 이렇게 벌어졌고 갈등 구조는 이 화씨와 김씨가 이 집안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갈등 아닌가요? 그래서 얘가 온갖 모함을 일삼는 내용을 이 지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짧은 시간에 제가 지금 이야기한 것처럼 등장인물들의 성격의 문제 또 사건 갈등의 문제를 이렇게 도식화시켜서 여러분들이 그 시험 답안 문제지 여백에 연필로 그려보고 접근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내용이 파악됐다고 생각하고 가보겠습니다. 97번 이 글에 드러난 핵심 갈등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 답 바로 나왔죠? 집안의 권세를 둘러싼 김씨와 화씨의 갈등이다. 98번 위 글에 등장하는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화씨는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99번 이어지는 내용으로 고려할 때 기억에 들어갈 속담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일까요? 앞에서 이야기했다시피 김씨가 화씨를 추천해서 장시랑의 부인으로 자기의 시어머니로 만들어준 것을 화씨는 저버렸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야 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내 밥 먹은 개가 내 발 뒤축을 문다. 그러니까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는 내용이 나와야 되겠죠. 99번에 2번이 되겠고 그 다음에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공교롭게 그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내가 과일나무 밑에서 갓끈을 메고 있는데 과일 따먹은 것처럼 또 오이밭 옆에서 구두끈을 메고 있는데 내가 오이를 따먹은 것처럼 오해받는 경우 내 배 부르면 종의 밥 짓지 말라고 한다. 내 배가 부르면 남이 굶든지 말든지 돌보지 않는 경우를 가랑잎이 솔잎대로 바스락거린다고 한다. 여러분 가랑잎이 훨씬 더 바스락거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는 적으로 보면 되겠고 오랜 원수를 갚으려다가 또 새 원수가 생겼다. 내 오랜 원수를 갚으려고 하다 또 다른 안 좋은 일이 생겨난다는 예로 가면 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문제죠. 니은을 위해 화씨가 사용한 방법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니은이 무엇일까요? 김씨의 권세를 빼앗으려고 화씨의 방법, 사용한 방법이 아닌 것. 유태수로 하여금 유시분의 죽음의 의혹을 품도록 부추겼다. 그래서 자기 누나의 문제를 심각하게 거론하게 만든 것이죠. 그래서 유태수가 이거 우리 누나가 이렇게 억울하게 죽었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만들어서 유태수를 이용하려고 했었던 것 본문에 나오고요. 장시랑의 의심을 사지 않기 위해서 김씨와 가식적으로 친해진다. 그래서 장시랑에게 의심을 받지 않기 위해서 얘는 일부러 김씨와 적대적 관계지만 가식적으로 친한 것처럼 보이게 하고 김씨의 단점을 찾아내 다른 사람의 입을 통해 장시랑에 전달해 주었고 유복자로 태어난 손자 해룡의 비행을 들춰내 장시랑이 고자질한다. 이 본문의 내용에는 나와 있지 않죠. 말 실수를 가정해서 장시랑으로 하여금 지난날의 경솔함을 후회하도록 만든다. 거기 보면 그래 내가 잘했구나. 그럼 됐죠. 여기서 그 논리 재밌습니다. 첫날 밤에 제대로 잠을 못하고 또 어떻게 아들을 낳을까? 이거 분명히 부도덕한 남자에서 아이를 만들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간접적으로 짝서 시아버지가 즉 자기 남편 장시랑이가 누구를
김씨를 오해하게 만드는 고도의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참 간사하죠. 정답은 4번 본문 내용에 나와 있지 않은 것을 고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마지막 강의 속에서는 쓰기 어휘, 더 나아가서는 비문학, 또 문학에서는 현대시 3개 중에서 2개의 작품은 아주 낯설었습니다. 체제에 관하여라고 하는 유화 시인의 작품, 또 고진하의 나무와 기계의 마음이라고 하는 아주 구석진 작품, 최승호의 부곡 함께 엮어보았고, 마지막으로 고전소설 김씨여행록을 이렇게 구조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접근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100개의 문제를 통해서 모의고사 수능에 접근하는 방법론을 꼼꼼하게 익혀봤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1차적인 작업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수능 보기 직전에 파이널로 더 멋진 문제로 명쾌하게 여러분들을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 잘 유지하셔서 좋은 컨디션으로 수능에 만점 맞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